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한 10일 전에 미국에서 그 차기 구축함의 이제 기본 설계 방향이죠. 컨셉이죠. 그게 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몇 년 지체된 것인데 지난번에 주무알트급 이제 실패 이후에 미국 해군이 절치부심했지요. 그 결과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구축함의 어떤 주요 특징하고 우리 또 한국형 구축함 또 KDDX 준비 중이잖아요. 그걸 약간 비교하면서 새로 이제 계획되고 있는 구축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특급이 다수 건조되면서 기존의 그 타이곤대로갑 순양함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걸 교체를 하고 알레이브급까지 교체를 할 그런 이제 요량으로 준비를 했던 것인데 그게 실패를 했죠. 큰 실패였죠, 아주.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작년 7월 달에 만들었던 동영상의 데모 사진인데 이런 내용이 됐고 또 같은 경우로 이제 밑에 급인 밑에 이제 소형 구축함을 대체하려고 소형 이제 호위함이죠. 호위함을 대체하려고 만들었던 그 연안 전투함들이 또 실패가 됐죠. 만들긴 했지만 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아래 위로 두 가지의 큰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해군이. 그래서 전력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걸 이제 빨리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안 전투함이고 위에 게 연안 전투함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었죠. 인디펜던스급하고 프리덤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스급 두 척을 보여드리는 거고 저거는 결국에는 외국에서 선체 플랫폼을 들여와서 미국화시킨 그런 함으로 대치를 시작했어요. 이제 근조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것도 그 이름은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라고 그래서 프랑스와 이태리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프렘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그 플랫폼이죠. 그걸 도입해서 이제 아랫단 LCS 연안 전투함으로 생긴 구멍을 이걸로 이제 메꾸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윗단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함선을 교체하려는 것이거든요. 타이곤대로가급 순양함인데 원래 27척 정도가 건조됐는데 5척은 이미 퇴役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미 이제 고령이에요. 이게 22척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려고 하고 했고 알레이버크급이 현재 미국 수상함의 주력이죠. 수상 전투함의 주력인데 이것도 오래된 것은 이제 초기에 건조된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레이버크급이 현재 배치 1, 배치 2, 배치 3까지 지금 건조가 되고 있거든요. 배치 1급은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퇴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대체하고자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 주말특급인데 그거가 실패를 했고 몇 년간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느냐. 중국은 저렇게 따라오고 또 해군력을 하루가 다르게 신장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나 이런 초조함 속에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고생 끝에 나온 게 이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이제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발표가 됐어요. 어디서 한번 발표를 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가 한 6장, 7장 정도로 구성된 그런 이제 해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잡은 거예요. 물론 위에까지 보고는 다 된 거죠. 해군의 공식적인 안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달라. 이렇게 하는 이제 프로포즈이죠. 이제 2022년 1월 12일, 10일 됐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자료하고 또 지금 해군에서 큰 계획이 두 건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회, 컨그레스죠. 우리말로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해서 CRS라고 보통 쓰는데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주는 의회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해군의 그 DDGX 이게 이제 새로 나올 구축함의 이제 이름이거든요. X는 아직 이제 시험 중이다라는 뜻이죠. 그 차세대 구축함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의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나름 객관적인 보고서죠. 이 보고서 뭐 짧아요.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보고서하고 앞에 해군이 제시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 두 가지를 결합해서 오늘 특징을 좀 추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해군에서 나온 안이에요. 사실 이 모양도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도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나온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은. 그래서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대로 살아서 그대로 이 모양대로 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내용들 중에서 이제 주요하다고 제가 판단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지금 주말트에서 그리고 연안 전투함에서 너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이죠. 돈은 많이 들고 결국 해군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줄였어요. 제 기준에서 보면 약간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미 기존에 검증된 기술들만 활용해서 새로 미래의 해군의 해상 전장 상황에 맞는 배를 만들려고 노력한 것이 역력해요. 예. 이제 기존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배가 이제 투입이 되면 수십 년간 써야 될 텐데, 그 수십 년간 가상 적국의 해상 전력들도 계속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분석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의 확장성을 염두에 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빨간 글자로 제가 표시했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대단한 변화예요. 여태까지 미국은 우리가 이 정도를 만들면 나머지는 따라오지 못해,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제작을 해왔거든요. 군함이나 다른 뭐 비행기도 그렇고 고급 무기들을.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고 최고 기술을 다 모았고 대신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걸 이번에는 그 반성의 기미가 엄청나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새로 건조되는 배는 배수량은 현재 A, B는 알레이버크급 현재 주력 구축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9,700톤 정도 되는데 주말트가 15,700톤이었어요. 상당히 큰 배였죠. 그 중간쯤 될 거다라는 게 추정치고요. 해군의 목표는 2028년에 국회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2028년에 첫 번째 배를 가지는 겁니다.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가 이제 획득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알레이버크급 같은 경우는 주말트급의 실패로 초래된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닫았다가 다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배치 3를 조금 개량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축함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알레이버크급 배치 3 생산 중단할 계획이다. 28년 되면 중단된다는 뜻이고, 해군이 전체 몇 척의 신형 함정을 도입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나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봤을 때는 최소 10대 정도는 배치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항공모함 11척이고 각 항공모함에 한 대씩 배정해 준다. 라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예. 자, 가격은 10대를 건조한다고 했을 때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게 미국 의회에 관련된 기관들의 추산이에요. 여기에서는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했어요. 예. 현재 플라이트 3, 즉 배치 3, 알레이버크 배치 3 생산되고 있는 거는 한 대당 생산 가격이 2조 4천억이에요. 자, 여기서 한 50% 사양 조정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도 저게 이제 주말특급에서 워낙 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되게 꼼꼼하게 보고 가격을 많이 줄인 거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자료들이. 자, 여기서 이제 KDDX를 한번 볼게요. KDDX는 크기가 현재 배수장이 새로운 디자인이, 새로운 안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조금씩 배수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배수장이 한 8,000톤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6척 정도를 획득할 예정이죠. 2030년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DDGX가 2028년에 첫 획득을 한다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오겠죠. 우리는 획득이 2030년에 끝나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첫 번째 배 건조를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봐지는 거죠. 어쨌거나 좀 겹칩니다. 예. 미국이 계획대로 2028년에 첫 번째 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자, 가격은 지금 이거는 이제 KDDX 같은 경우 완전히 국내 개발이잖아요. 전투 체계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레이더도 그렇고 무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국산입니다. 거의 아마 엔진 이렇게 추진 기간 몇 개 빼고는 다 국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발비하고 다 쳐서 한 척당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들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제 건조 중인 세종 대함급 배치 2 같은 경우는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뭐 전투 체계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추가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산 레이더를 쓰고 국산 전투 체계, 국산 무장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가격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은 아마 1조에 좀 더 가까운 쪽이 아닐까
1에서 1.5조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판단이 돼서 미국의 신형 구축화보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 40%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위에 거는 지금 새로 미국의 신형 구축함이 건조가 되면은 알레이버크급과 그 주말트급의 중간점 크기다. 그래서 그게 하면 아마 12,000, 1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재 배수량이. 그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의 055형 구축함이 있어요. 제일 큰 거죠, 중국에서. 그게 배수량이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급 배치2보다도 1-2천 톤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런 규모의 배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KDDX의 모형입니다. 예, 훨씬 작죠, 저거보다는. 예. 자, 그러면 각각 개별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수상 공격함, 전투함이니까 공격 체계부터 볼게요. 예. 여기 보면은 신형 구축함인데 이게 처음에는 뭘 달고 나올 거냐면 우리한테도 익숙한 MK41 수직 발사관을 일단 달고 나오게 돼 있어요. 앞부분에는 32개가 돼 있고 뒷부분에도 아마 이런 32개 세트가 2개 정도는 돼서 한 100개 가까이 셀 숫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초기형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밑에 파란 색깔은 뭐냐면 향후 이런 식으로 진화해야 될 것이다, 개량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파란색은. 그래서 밑에 파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개의 큰 셀로 바뀔 것이다. 32개짜리를 12개로 바꾼다는 뜻이죠. 예. 즉 거의 한 3배가량 큰 셀이 저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기에 대한 추정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도대체 거기 뭘 넣을 건데 그렇게 큰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극초음속이나 초음속 미사일. 그게 언급되고, 두 번째는 지금 SM-3 같은 미사일이 크기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사거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존 MK41VLS에 꽉 끼거든요. 두께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아마 탄도탄 요격 체계에도 더 큰 미사일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KDDX로 그 이야기를 옮겨보면 그런 고민을 우리도 먼저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KVLS2를 개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세종대왕 배치2에도 아마 넣을 것 같고 KDDX는 KVLS2만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동영상이 좀 됐습니다만, 기존의 MK41VLS 같은 경우는 직경이 55.3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55.3cm까지 두께까지 되는 것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이는 한 6m 쪽, 6m에서 7m 사이. 그걸 지금 KVLS2는 그 두께가 한 80cm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밑에 길이도 한 2, 3m 더 긴 걸 넣을 수 있고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우리도 저 큰 KVLS2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탄 중간 단계 요격체, LSM의 다음이죠. 예, 밑에 큰 부스트가 붙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넣을 요량이 아닌가. 물론 다른 큰 미사일을 개발될 여지도 있고 고려 중인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돌아보기가 판단하기에 현재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저 두 가지로 보인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올린 동영상에서 나온 그림이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금년부터 지금 비행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죠. 길이가 8.7m. 저게 최대치입니다. KVLS2에. 직경이 70cm 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KVLS2가 직경이 최소한 80cm는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기는 또 LSM을 여러 발 넣는 그거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에 소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80cm 정도 되면은 LSM의 일반 미사일은 4발, 그리고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1발 딱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리고 버리는 공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KVLS2의 직경과 길이를 저렇게 추정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미국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현재 이제 세종대왕 배치 1과 배치 2예요. 배치 1에는 MK40이라고 우리 KVLS1만 들어있습니다. 두 개는 크기는 같아요. 예, 크기는 같은데 이게 배치 2로 오게 되면 뒷부분에 KVLS2가 훨씬 커진 게 지금 들어간 게 보이시죠? 모형이긴 하지만, 예. 아래 사진에 보면 왼쪽 것이 KVLS2,
직경이 제가 좀 전에 80cm 가까이 될 것 같다고 추정했던 그것이고요. 오른쪽에 게 KVLS1입니다. 53.3cm예요. 크기가 확연히 다르죠. 길이도 2, 3m 차이가 납니다. 예, 훨씬 큰 미사일을 왼쪽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예, 첫 번째는 좀 전 사진에서 보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크기가 그에 맞는 것 같고, 향후 LCM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중간 단계 요격을 위해서는 부스터가 붙어야 돼요. 그럼 굵어지겠죠. 길어지고 그런 미사일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레이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현재 보면은 이제 나온 모델에 봐서는 레이더를 4개를 다는데 앞에 2개는 앞에 함정이 앞부분에 있는 건조물에 달고 2개는 뒤에 다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현재 들어가는 레이더는 이제 A사 레이더로, 미국도 이제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 시작했죠. 회사가 로키드 마틴에서 레이싱을 오면서 A사로 바뀌었어요. 폐사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기존 거는 그 플라이트 알레이 버커 패치 3에 달게 되는 그 레이더랑 같은 걸 달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RMA라고 기본 이제 붙이는 판의 규격이죠. 그게 37개짜리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이 버커 그 패치 3랑 같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57개짜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7개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담지 거리가 길어집니다. 정밀도도 높아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알레이 버커급에 바로 이 알레이 버커급의 배치 3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 A사 레이더 RMA 37개짜리를 달려고 하니까 공간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전력 문제가 크거든요. 전력 생산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를 식혀야 되는 문제, 냉각 설비. 그래서 배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키운 겁니다. 그만큼 레이더라는 게 함선에 그 부하를 많이 주는 것이죠. 전기도 그렇고, 전기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전기죠. 시키는 것도 전기로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향후는 저는 큰 레이더를 쓰거나 고출력의 레이더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 레이저 무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전기의 소모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구축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터그레이티드 파워 시스템 IPS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전기 추진.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기존의 함선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스 터빈이나 추진력이 가스 터빈 아니면 디젤 엔진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복합해서 보통 많이 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스 터빈이나 디젤 엔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리적인 힘을 내는 물리적인 힘을 내는 부분하고 전기를 만드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저 프로펠러를 돌리는 동력 체계하고 전기를 만드는 체계가 따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걸 섞어서 우리 대구급 같은 데서는 하이브리드식으로 이제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IPS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그게 뭐 가스 터빈 엔진이든지 디젤 엔진이든지 기본적으로 걔들은 돌아서 충전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배가 가진 추진력의 전부를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기로 모아서 일부분은 추진력으로 쓰고 일부분은 함내에 필요한 전기를 쓰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IPS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똑같은 뭐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그냥 추진만 하게, 여기서 추진해서 여유가 있더라도 이걸로 전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전기는 전기를 만들어 다른 디젤 발전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를 하나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 체계에 쓸 수도 있고, 또 전기가 내부에서 뭐 우리 레이더를 쓴다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계속 쏴야 돼서 레이저 무기를 그게 필요하면 전기를 좀 당겨 쓸 수 있고, 그렇게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IPS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KDGX 같은 경우는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돼 있죠. 그것도 국산 A사 레이더만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마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장착을 합니다. 여기서 A사 레이더는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LCM용으로 지상 탄도탄 탐색용 장거리 탐색 레이더를 이제 거의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거는 뭐 최소한 500-600km보다는 훨씬 멀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겠죠. 우리가 그 무장들의 그 요격 가능한 사정 거리를 봤을 때는 최소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함정용으로 개조한 형태지요. 예. 그리고 통합 마스터에 이제 장착을 하고, 미국은 여기서 통합 마스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밖으로 공개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나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 우리도 KDDX가 그 수명 기간 중에 향후 레이저 무기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우리도 고성능 레이더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기존 체계보다는 많은 전력을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완전 전기 추진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소음이 저감돼요. 모터가 돌리는 거니까요. 예. 바로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모터가 프로펠러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줄어서 그 소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텔스 성능도 뛰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우리 KDDX에 들어가는 통합 마스터예요. 통합 마스터라는 것은 그 꼭대기에 스텔스 형상을 해가지고 관련된 레이더를 다 센서들이라고 해서 배에 필요한 센서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죠. 예. 이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S밴드 주 레이더가 있죠.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그 다음 위에 통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VHF, UHF 안테나가 있죠. 그 다음 IRST가 있죠. 예, 적외선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X밴드 레이더가 있죠. 예. 자, X밴드 레이더는 훨씬 정밀도가 높고 단거리를 그래서 날라오는 우리 수상함을 향해서 날라오는 대한 미사일 같은 것을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예. 저기는 우리 KF-21에서 사용된 그걸 위해서 개발된 A사 레이더가 그냥 그대로 장착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 시스템에서 지금 낙점을 받은 것이죠. LIG와 경쟁해서 이겨서 이거 개발하는 데만 한 7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또 뭐 다른 항공기용 항법 장치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마스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이게 왜냐하면 레이더 길이 가까워서 되게 공간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이건 A사 레이더가 등장했기 때문에 레이더 자체 체계의 무게도 감소하고 냉각 장치의 양도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 레이더 파 사이에 간섭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하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못했어요. 자, 도전하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말트 때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레이버커 배치 3에서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신형 구축함에도 이런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앞에서 워낙 큰 중말트나 LCS를 통해서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안 쓴다. 검증된 기술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기간도 맞추고 비용도 맞추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통합 마스터 시도를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 기술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적용할 신뢰가 없거든요, 지금.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KDDX가 훨씬 나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를 미국이 언급을 했어요. 예. 이거는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초기 형부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에 부분에는 저기 이제 CIWS 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150kW짜리 레이저예요. 예. 우리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저 킬로와트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조금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고, 뒷부분에 램이라고 있어요. 근접 방어용 미사일이죠. 그 자리에도 향후 그것이 600kW짜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즉 600kW짜리는 150kW보다 4배나 더 출력이 세잖아요. 즉 그러니까 그는 램의 사정거리에 있는 뭐 한 10km 정도까지 대한 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는 체계고, 앞에 150kW짜리는 지금 근접 방어 기관포죠. 그러니까 팔랑스 같은 거, 골키파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출력은 4분의 1이고. 자,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출력이 4개 세면 사정거리도 길어지고, 출력이 작으면 사정거리가 짧아지고. 그렇지만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출력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제가 위에 있는 거 퓨처 플래너 에레이라고 FPA라고 된 것은 현재 레이더 기술이 이미 A사는 일반화된 것이고, 물론 모든 나라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후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광 소자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두께를 얇게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표면에 붙일 수 있는 내부 시설이 거의 없는 그런 레이더로 가 등장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우리도 뭐 연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A사는 이미 옛날의 기술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딴 거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 기술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제자리에 붙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KDDX는 어떤가 볼게요. 자, 이거는 보면은 2019년 9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방위사업청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착수했다는 거예요. 체계 개발이래요. 체계 개발이라는 것은 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서. 앞에 연구 개발 단계는 다 끝났고, 예. 연구 개발 단계에서 보통 70% 이상 정도의 우리가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면은 체계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요격할 것이냐, 무인기나 멀티콥터를 요격할 목적이다. 그래서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이에요. 아까 미국 것이 150kW 기억나시죠? 이건 현재 20kW짜리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덩치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현재는 고정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무슨 기지 방어용이나 이런 식으로 중요 시설 방어. 그래서 현재는 이제 UAV나 드론을 주로 노리는 정도의 출력인 거예요. 20kW면. 아까 보셨겠지만 150kW 정도 되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2, 3km 내에서 적의 대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LIG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계획은 뭐냐면 추가 개발한 100kW 정도까지 만든다. 출력을. 그럼 미국이랑 비슷해지죠. 그리고 그때는 기동형으로 만든다. 즉, 그 말은 이거는 트럭에 해서 컨테이너처럼 거치한다는 겁니다. 기동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소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아직까지는 육상용이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출력인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30대 초까지 항공기용과 함정용을 개발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미국하고 타이밍이 비슷해지는 것이죠. 여기 함정용은 당연히 CIWS, 근접 방어무기 체계를 대체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우리 KDDX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CIWS를 달고 나오겠지만 건조되고 나서 첫 번째 개량을 들어갈 때는 레이저 무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이제 방위사업청의 문건에 이런 사업 계획이나 사업 설명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 요격체를 위성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미국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던 새로운 구축함에 대해서 미 해군이 제안하는 컨셉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그 컨셉 모델의 특징을 우리 KDDX하고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거의 취역 시기가 조금 서로 겹칠 것 같거든요. 계획대로 된다면. 그래서 미국의 새 구축함의 특징을 우리 KDDX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양국의 주력 구축함으로서 바다를 같이 누비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